자, 이제 부동산 가격 재원칙하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남았는데, 이거는 뭔 내용인가 하면은, 가격 재원칙하죠. 가격 재원칙. 이 제자가 무슨 제자라고요? 모두 제자, 모두. 모든 원칙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원칙. 어떤 원리, 원칙. 이 가격이 어떤 원리에 따라 형성이 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은 가치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품 명품을 볼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패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을 써내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위원들이 힌트를 주죠. 흠이 있다. 골동품에 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몇백만 원 차이 납니다. 그리고 제작 연대가 100년씩 올라갈 때마다 얼마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힌트를 줍니다. 그런 힌트를 보고 이게 또 이 귀한 거다 귀하지 않은데 약간 이런 힌트를 주죠. 그 힌트를 듣고서 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가치도 어떤 원리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원리에 맞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평가를 잘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지켜야 될 일종의 지침이에요. 요거 잘 알면은 평가 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지침 또는 원칙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가장 기준이 되는 원칙이 뭔가 하면은 최유효 이용 원칙이에요. 여기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 최유효 이용 원칙이. 자, 이 뭔 소린가 하면은 지금 어떤 토지가 이제 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우리 이거 평가를 할 때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에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이 토지에 지상에 건물이 있고요. 자, 근데 이 지상의 건물이 원래는 이렇게 사용되어야 돼. 이렇게 사용되어야 가치가 가장 높아요. 근데 이렇게 사용이 안 되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 밑에 땅값이 건부지 가격이 이 낮은 상태의 땅 가격만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낮은 상태의 이 땅 가격만큼은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이 건부지 가격은 이 낮은 상태의 가격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놈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거는 최유효 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최유효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건부 감가가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인 상태를 먼저 파악한 후에 이 녀석이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면 그거보다는 가치를 낮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를 파악해야 된다고요? 최유효 이용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또는 기준으로 해서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최유효 이용이 아니면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론 이제 이거를 토지를 이제 전제로 얘기하는데 토지가 아닌 건물의 경우에도 적용은 할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이용되는 게 최유효 이용이에요. 최유효 이용인데, 근데 문제는 그 주변이 원래는 없었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왔어요. 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상태가 됐죠. 이러면 이제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이 주변 환경도 살펴본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도 살펴보고서 이게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특히 또 제가 자주 드는 예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고급 빌라, 달동네 고급 빌라 이런 거예요. 달동네 고급 빌라는 안 맞죠. 이거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투입된 비용만큼 가치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뜨려야 돼요. 투입된 비용보다는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런 것도 바로 이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제가 다니던 이 학원 중에는 건물이 엄청 커요. 이거보다 훨씬 몇 배는 커요. 근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단 한 대밖에 없어요. 딸랑 한 대. 자, 건물 규모에 비해서 엘리베이터 한 대밖에 없으면은 이거는 제대로 지은 건물이라고 볼 수 없죠. 이것도 최유효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건물의 외부 상태를 보기도 하고요. 부동산의 외부 상태, 그리고 부동산의 내부 상태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게 짝이 맞아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수라든가 또 이런 건물의 경우는 이제 화장실 규모. 화장실 규모가 작으면 불편할 수 있죠. 그것도 뭐예요? 최유효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게 기준이 되고요. 최유효 이용이. 근데 이 출제는 기준보다는 이제 얘네들을 더 많이 출제를 하는데요. 내부 관련 원칙에서 내부적으로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원칙이 있고요. 외부적으로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토대가 되는 원칙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걸 굳이 뭐 토대가 되는 원칙 이렇게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내부 관련 원칙에는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의 원칙. 자, 일단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류를. 이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가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무슨 예를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예를 들었잖아요. 엘리베이터나 저기 화장실 규모라든가 복도의 크기라든가 이 층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히 균형이 이루어져야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돼요. 최유효 이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게 균형의 원칙이요. 그러니까 내부 관련이죠. 부동산 내부.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하는 게 있어요.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는 점점 증가하다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점점 감소한다는 원칙이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죠? 6층쯤 되나요? 그러면 6층이면 자, 이 건물을 처음에 1층까지만 지었다면은 이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한 층을 더 짓고 한 층을 더 짓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한 층 더 지을 때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한 층씩 더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까지나 계속 비용보다 더 수익이 큰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라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예요?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수익이 크긴 큰데, 크니까 더 했겠죠? 크니까 더 했긴 더 했지만 그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더 이상 안 올리는 이유는 뭐보다는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단계를 벗어나면은 체감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한 층을 더 지을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원칙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수익이 배분돼요. 이 예를 들 때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배분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도대체 누구한테 배분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우리 임대업을 동업하시죠. 임대업. 자, 무슨 부동산이 있어야 임대업을 하지. 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땅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돈이 있어요. 누구한테는 몸만 있어요. 돈은 없고. 누구한테는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저는 뭐를 대고요? 땅을 대고요. 누구는 돈을 대고요. 누구는 노동을 제공하고요. 누구는 경영 노하우를 제공해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올려서 임대업을 한다고요.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임대업을 하면은 발생하는 뭐가 있습니까? 수익이 있죠, 수익. 요 수익을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요 수익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경영 노하우를 제공한, 지금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생산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산 요소 중에 저는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이라는 생산 요소예요. 경영이라는 생산 요소는 딱 한 군데 여기 들어가요, 우리. 생산 요소를 이분하는 경우는 노동과 자본을 얘기하고요. 생산 요소를 3분하는 경우는 노, 자, 토까지 해요. 노, 자, 토. 생산 요소를 4분할 때는 노, 자, 토에다가 경영까지 집어넣어요. 지금은 제가 경영까지 집어넣고 예를 든 거예요. 자, 이렇게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서 뭐를 발생시켜요? 수익을 발생시킨다고요. 그러면 그 수익은 누구한테 나눠줘야 돼요? 생산 요소한테 나눠줘요. 생산 요소한테. 아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부동산이 창출한 수익은 각 생산 요소에 배분한다고요. 누구한테? 경영, 노하우의 대가, 경영 보수,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 자본성에 대한 대가, 이자, 각 생산 요소한테 지불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한테 남는다는 거예요. 토지한테. 그게 포인트예요. 수익이 배분되고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남는다고요? 토지한테 남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토지한테 남는다. 이걸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 그래요. 잉여 생산성. 남는다는 얘기요. 근데 그 남는 게 노동이나 자본한테 남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남는다고요? 토지한테 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왜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지역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땅은 지금 건물이 들어서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어떤 땅은 빈 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보기도 합니다, 가끔. 자, 그 땅은 왜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을까요? 왜 개발이 안 되고 있을까요? 다른 거는 어떤 거는 개발이 됐는데. 충분한 수익이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충분한 수익이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 사용 안 되는 거예요.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투입되는 자본, 돈을 더 투입해야 되잖아요. 건축비 올리고 이렇게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저 임금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본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자본이 올 수가 없어요. 다른 생산 요소는 말이에요. 다른 생산 요소는, 토지 외에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해요. 자기한테 충분한 수익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개발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돈을 투입해도 충분한 수익이 되고도 남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되는 거예요. 그 남는 건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요? 토지한테 간다는 거예요. 토지한테. 됐나요? 됐습니까? 어렵지만 그런대로 이해는 되죠. 이게 잉여 생산성의 원리예요.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에요. 기여의 원칙. 얘하고 얘가 중요해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더 쉬워요. 오히려 또 더 중요한 게 이 기여의 원칙은 뭔가 하면은 이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게 각 생산비 합이 아니고요. 기여도의 합이란 거예요. 기여도. 기여한 정도. 자, 그러니까 지금 한 층을 더 지을 때, 아까 한 층 더 짓는다 그랬죠? 한 층을 더 지을 때 비용이 5천 발생해요. 근데 한 층을 더 지으면은 1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지금 현재
5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매매가가 5억이에요. 현재가. 근데 추가 비용이 5천 발생해요. 근데 기여하는 정도는 1억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건을 5억 5천에 판다는 얘기예요? 6억에 판다는 얘기예요? 추가 비용이 5천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기여하는 게 1억이라면 이거를 5억 이렇게 추가 비용을 투입하게 돼서 5억 5천에 팔 거란 얘기예요? 6억에 팔 거란 얘기예요? 6억에 팔 거란 얘기잖아요. 6억에. 그러니까 더 추가 비용을 투입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신다고 이거. 여러분 집 할 때 도배장판하고 욕실 고치고 주방 고치는데 500 더 들어요. 예? 근데 100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 왜 고쳐야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라고요, 그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이런 게. 그러니까 비용의 합이 아니라 뭐의 합이라고요? 기여도의 합이라고, 기여도의 합. 지금 500을 더 들여서 1000만 원 더 받았다 그랬잖아요. 가치는 얼마 올라갔어요? 가치는 1000만 원 올라갔어요. 여기는 가치는 1억 올라간다고요.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각 생산 요소에 또는 각 구성 부문의 생산비 합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여도의 합이라고, 기여도의 합. 됐나요? 예, 그런 뜻이고요. 자, 사실은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 우리가 사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단지 이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걸 풀어드리잖아요. 풀어드리면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단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뭘로 시험 봐야 돼요? 문자로 봐야 돼요. 문자로. 그러니까 아,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됐죠? 다음에 이런 거는 보세요. 방금 제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뭐 욕실, 주방 뭐 이렇게 수리하고 도배장판하고 하는 건 다 전부 다 부동산 내부 얘기, 부동산 외부 얘기예요. 부동산 내부 얘기라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부동산 내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 관련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예요. 한층 더 올려도 되는데 한층 덜 올렸다면 이거는 최유효 이용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내부 시설을 최신으로 바꾸는 게 최유효 이용인데 아직도 옛날 그대로 두고 있으면 최유효 이용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관련 원칙에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적합의 원칙. 이 적합의 원칙은 인근 환경의 적합, 이 표현이 키워드예요. 인근 환경의 적합. 이건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이 표현이 키워드예요. 내부 구성 요소. 내부 구성 요소.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약간의 다 차이는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게 132쪽에 괄호 6번 있죠. 6789, 괄호 6789가 내부 관련 원칙이고요. 괄호 6789. 괄호 6789의 괄호 7번을 먼저 보십시오. 괄호 7번을 보시면 첫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 이런 말 있죠.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균형, 이런 말이 나온 내부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그 위에 괄호 5번, 괄호 4번, 괄호 3번, 괄호 4번, 5번이네요. 괄호 4번, 5번이 이거는 외부 관련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괄호 4번, 5번. 그 다음에 괄호 2번, 3번이 토대가 되는 원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이제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인근 환경이, 이거 좀 어려워요. 인근 환경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요.
자, 얘하고 얘는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인근 환경에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이걸 따지는 거고요. 얘가 주체예요. 부동산이. 이거는 부동산이 주체 주어. 근데 여기는 인근 환경이 주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수준은 이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수준은 그렇게 크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이러면은 최유효 이용이다, 최유효 이용이 아니다. 어긋나면은 최유효 이용이 아닌 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이 생겨서 부동산에 미치는 거는 이거는 주위 환경이 부동산에 미치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이 부동산에 미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 있으면 부동산 같이 떨어지는 거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이 쓰레기 소각장이 어디에 영향 미치는 거예요? 부동산에 영향 미치는 거예요. 이러면은 외부성의 원칙이고요. 이거는 달동네의 고급 빌라 이런 거죠. 얘가 지금 엉뚱한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인근 환경이 안 맞는 거하고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 미치는 거하고 중요한 차이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돼요.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보다는 여기 요거. 부동산이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적합해야 된다고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적합의 원칙이에요. 같이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같이 떨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 여기서 뭐 예측의 원칙, 변동의 원칙 이런 거 있는데요. 변동의 원칙이 중요해요. 예측의 원칙보다는. 변동의 원칙은 앞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앞 시간에 뭐를 공부했는가 하면 가치 형성 요인 공부했죠.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그냥 한 글자로 얘기할 때는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성 요인이 동생한테, 발생 요인한테 영향 미친다. 형이 동생,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한테. 그때 그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었죠.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그 항목은 외울 필요 없이 뭐가 있다?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게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동의 원칙은. 누가 변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까 가치도 계속 변한다는 거죠. 자,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뜻만 알아두시더라도 훌륭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거 노란 걸로 표시하는 거, 요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대체의 원칙까지, 기타 원칙에 대체의 원칙이 있어요. 대체의 원칙까지 하면은 중요한 5개가 다 나왔어요. 대체 원칙.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 종류만 알아도 이건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거예요. 종류도 파악하기 힘드니까. 지금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이거 사실은 이거 기본서까지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제가 지금 엄청나게 분량을 줄여준 거예요. 이 5가지인데도 분량을 많이 줄인 겁니다.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시면 기겁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대체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2쪽 맨 밑에. 대체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대체가 가능한 다른 부동산이나 재화의 가격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효용이 동일한 경우 가격이 저렴한 것을, 가격이 동일한 경우 효용이 큰 것을 선택하는 원리입니다.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의 이론적 근거는, 이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일단은 대체 원칙은 제가 아까 비교 방식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물건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지금 중고시장에 거래된 거, 이미 거래된 거 비교하는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그 물건이 이 물건하고 대체 가능한 물건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평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아파트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 다른 물건도 뭐라 해야 돼요? 아파트라 해야 돼요.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물건이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은 미리 거래된 사례도 단독주택이라 그래야 비교가 되죠. 그게 대체 가능한 거죠.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동산에서도 우리 왜 그 배추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배추 대체할 만한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체 가능한 다른 거라 해야 돼. 대체 가능한. 그래서 상호작용 속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자, 어떤 아파트가 평가 의뢰가 들어왔으면 그 아파트하고 비슷한 다른 물건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비교하면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뜻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자, 다른 것들은 일단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기 박스 친 거, 노란 박스 친 거, 요것 위주로 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3방식이 있습니다. 자,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하고 비교할 때 이 지역 분석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이 이 지역이냐 저 지역이냐에 따라서 같은 회사에 같은 평형 아파트라 해도 값이 달리 형성되죠. 네. 그래서 이런 지역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부동산의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은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강남으로 얼마든지 들고 갈 수 있다면 내 부동산도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부동성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달리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개별 분석은 그 지역에 있다고 그러면은 같은 평형대 아파트면 다 똑같은 값이 된다. 그건 아니죠. 같은 지역이라 해도 구체적으로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죠. 1층의 가격은 보통 싼 편이죠. 아파트에서. 예, 요즘은 아파트가 전부 다 이제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이 동네는 주로 몇 층짜리가 많나요? 15층이 많나요? 그럼 15층 같으면 몇 층 정도가 제일 괜찮은 층이라고 하나요? 7, 8, 하여튼 반보다는 좀 위로 올라가야죠. 보통은. 반보다는 좀 위로 올라가야 이제 로얄층 하잖아요. 그 가격 차이가 좀 있죠. 예, 제가 봐도 한 그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30층 같으면 거의 한 20층 가까이. 3분의 2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좀 정도 되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조망도 괜찮고 좀 이렇게 폭 파묻혔다는 느낌이 덜 들잖아요. 저층에서는 좀 파묻혔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 엄청 고층에 사는 거죠. 옛날 같으면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뭐 5층짜리 건물도 구경하기 힘든 그런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저는 시골에.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19층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까마득한데 아래가 그러면 어지럽죠. 예, 근데 총 30층이에요. 30층이 19층이면 뭐 양호한 거죠. 그러지 않나요? 예, 그것도 앞에 가렸어요. 건물들 같이 다 30층이니까 그렇게 조망이 좋지도 않아요. 다 가려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아파트 단지 제일 바깥쪽 집이 조망은 괜찮죠. 오히려.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그랬어요.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30층에 18층이었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30층에 18층에서는 근데 이제 층수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바깥쪽 아파트니까. 저쪽으로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뻥 뚫린 거죠. 엄청 조망이 좋아요. 멀리까지 다 보이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요인이 된 거죠. 이 괜찮다, 괜찮지 않다 이런 것들이. 예, 근데 지금은 조망은 별로 안 좋아요. 예, 층수가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뒤로는 산이에요. 산에 가려 있고요. 앞으로는 아파트에 가려 있고. 별로 좋진 않죠. 근데 요즘 아파트는 녹지 공간이 좀 많게 해서 동간 이제 간격을 좀 넓게 하고요. 조경을 잘 합니다.
요즘 아파트들이. 예, 그래서 새로 지금 입주한 지 한 석 달밖에 안 돼요. 입주한 지 9, 10일, 딱 석 달 지났거든. 석 달 지났는데 이제 100일 정도 됐습니다. 100일 정도 됐는데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조경이 숲이 우거질 정도예요. 아파트가. 새로 분양하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그 정도로 이 녹지 공간을 아주 잘 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덜 삭막하다는 느낌. 예? 아, 세종시. 네. 그 아파트들이 다 그래요. 아파트들이 그 단지별로 다 이렇게 막 조경이 그냥 끝내줍니다. 어디서 저런 소나무를 구해왔는가 궁금할 정도로 막 소나무가 막 엄청 커요. 막 사람 키 한 4길 이상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굵은 거 말고 이렇게 가는데도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거예요. 이 집 시골 가다 보면은 막 그런 소나무 보면 저런 소나무 가져왔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이 조경을 잘 하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단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단지도 다 그래요. 막 숲길 같이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이게. 근데 들어가 살고 보니까 영 시원찮은 게 많아요. 그 물건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이제 다 하청을 준 거겠죠. 이렇게 싱크대 이렇게 주방으로 통하는 문 또 뭐 방화문 셔터 그 대피 공간 있잖아요, 아파트에. 그런데 이 공사를 했는 거 보면은 그 어떤 데는 서랍 열 때 보면 서랍 앞짝이 뜯어져요, 이게. 싱크대 서랍이 다 뜯어져, 이게. 이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AS 하우로 왔는 놈들 보면은 지네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그 사람이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직원이 했겠죠. 그 누군가가 제대로 이거를 처리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부품 하나 다 빠뜨리고. 제가 봤을 때 상상이 안 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것만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했던 일인데 그걸 왜 빠뜨릴 수가 있냐는 거지. 아니, 그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일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비용을 더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옛날에 분당이 그랬잖아요. 분당이 그랬다고요.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숙성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분당이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형편없었어요. 그래요? 분당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노태우 정권 당시에 주택 200만 호 건설 공약으로 노태우 그 대통령 냈댔잖아요. 그걸로 된 건 아니지만 물론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재임 기간 중에 200만 호를 건설한다는 거는 그 당시로는 그 한 30만 채, 1년에 30만 채 정도 지으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지을 겁니다. 근데 정부 공약으로 200만 채란 말이에요. 정부 공약으로. 이거는요, 시장의 자재들 싹쓸이 하는 겁니다. 싹쓸이. 그건 난리 나는 거죠. 모래 같은 거 부족해가지고요. 인천 앞바다에 가면은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월미도 유원지 있죠. 그 옆에 모래 적치장이 있었어요. 모래 적치장. 그 모래 적치장 위에 여기저기 스프링클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돌리면 계속. 스프링클러 아시죠? 물을 계속 돌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염분을 씻어내, 염분. 계속 돌려서 이거를.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이게 시멘트가 잘 굳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결합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시간이거든요, 시간. 이거 돌리는 게. 꾸준히 해서 계속 염분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0만 원 건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대로 이거를 염분을 빼겠냐고. 바닷물에 갖다 써야 되지. 근데도 지금 멀쩡한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그게 지금 지어진 지가 20년 넘었거든.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3, 4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조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요즘은 그렇게 잘 돼 있어서 괜찮긴 합니다. 어쨌든 그 아파트가 로얄층이라는 게 있고 또 저층이라는 게 있고 이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새 집도 그렇고요. 낡은 집은 오죽하겠습니까? 낡은 집은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중고 부동산의 경우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개별성이라는 게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토지를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얘기해요. 토지 먼저, 건물 나중에. 그러니까 이 지역 분석을 할 때 이제 토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토지. 이 지역은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이런 거 따져보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거 지역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 지역이냐, 아니면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지역이냐, 이런 거 따져보는 게 이거 지역 분석이거든요. 예, 그런 거를 표준적 이용이라 그래요. 표준적 이용. 주거용이 대부분이다. 그럼 주거 지역이죠. 상업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은 상업 지역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뭘 판정하는 거예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러면은 주거 지역이겠어요? 상업 지역이겠어요? 이건 당연히 상업 지역이겠죠. 자, 상업 지역인데 요 상업 지역의 가격이 평당 얼마 정도 할까요? 아시나요? 평당? 평당? 그래요? 이 동네 안 사세요? 저쪽 노원 상계역 부분에 살았었어요. 아, 그래요? 더 비싸요. 비싸서 그러나. 3천 정도? 평당 3천? 평당 3천이면은 괜찮은 정도인가요? 조금 센 거 아닌가, 그 정도면?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거 지역의 경우에 비해서 한 3배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나 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그런 주거용 토지의 경우 평당 한 1,000만 원 하나요? 1,000만 원 하나요? 그러면은 평당 3,000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500원 말고, 이때 궁금한 500원 말고,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면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가지고, 앱 다운받아가지고, 국토교통부가 저기 들어가면 돼요.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검색하는 거 다 있습니다. 요즘 다 있어요. 아주 쉬워요. 요거 주소만 두드리면 돼요. 주소만 두드리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있어요. 유용하니까 보세요. 유용하니까. 국토교통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게 법제처도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법제처도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은 지금 현행 법령들 검색할 수 있어요. 민법, 헌법 이런 거 다 모든 법령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너무 좋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만 잘 활용해도요.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도 들을 수 있잖아요. 수업 들을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땅 가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요 땅 두드리면 나와요. 자, 어쨌든 이 지역은 이제 상업 지역인데 그럼 평당 3천쯤 한다 그랬는데 정말 평당 3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 지역이 다 평당 3천인 게 아니잖아요. 뭐 비싼 거는 뭐 3,500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싼 거는 뭐 2,700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범위라는 게 있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을 말할 때는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얘기합니다. 이 가격 수준을 얘기하는 건 조금 전에 평당 한 3천이란 뜻은 그 아래 위로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가격 수준이고요. 개별 분석을 얘기할 때는 그 대상 부동산 또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보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이 뭔지를 살펴보는 게 개별 분석이요. 자, 이 소리는 자, 주거 지역이라면 대부분은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 게 보통이에요?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주거 지역이 주거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점포 있잖아요. 수포 같은 거. 그거는 왜 점포로 건물을 지었을까요?
그 땅은 주택을 짓지 않고 점포를 짓는 게 훨씬 가치가 높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표준적 이용하고 대부분의 개별 부동산의 이용은 비슷합니다. 거의 맞아떨어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부동산의 뭐를 따로 판단해야 돼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따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가격 판정. 그러니까 얘는 가격 수준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의 차이를 알아두시라고요. 이런 거를 질문한다고요. 이게 지역 분석에서 가격, 개별 분석에서 가격 수준 이렇게 바꿨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물어요. 우리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바꿔쓰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꿔쓰기 해서 많이 묻습니다. 그게 딱 우리 수준이고 그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지역 분석은 이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요.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과 가격을 판정하는데 괄호 2번에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자, 어떤 물건이 평가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물건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지역 분석이요. 그 물건이 예를 들어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이게 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범위. 무한정 넓어지면 안 되죠. 무한정 넓어지면은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겠죠. 일정한 범위로 한정되는 그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인근 지역. 주거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요 부동산을 포함한 일정한 범위가 되겠죠.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돼요.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주관적으로 판정을 해요. 다른 용도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이게 인근 지역이 획정이 돼요. 그리고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하고 비슷한 지역을 말해요. 자, 여기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지역이다.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지역이 돼야 돼요. 이런 유사 지역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군데 유사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유사 지역이 거리가 먼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먼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먼 데 있는 거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거는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제외를 해요. 이 대상 부동산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수요 공급 범위가 있어요. 수요 공급 범위. 그걸 동일 수급권이라고 해요. 동일 수급권.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을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까지만 묶어주는 개념이 동일 수급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 개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요게 바로 지역 분석의 대상이에요.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인근 지역은 특징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지역과 지역이 비슷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 유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가시면은 개별 분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괄호 2번에 지역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의 상호관계 있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교를 많이 해요. 그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제 바꿔서 질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 분석에 있는 것을 개별 분석에 갖다 두고요. 또 개별 분석에 있는 것을 지역 분석에 갖다 둬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서 묻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통 이게 먼저 하고 이게 나중에 하겠죠, 당연히. 이게 선행 분석이고 이게 후행 분석이고요. 전체적인 분석이라면 부분적인 분석이다. 뭐 이런 이제 비교를 합니다. 자, 지금은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할 거 감정평가 3방식의 그 용어들 한 번이라도 조금은 더 익숙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표에 두 번째 열에 있죠. 두 번째 열의 3방식. 원가 방식은 그 왼쪽을 보세요. 비용성 이렇게 돼 있죠.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가격 성격에서 원가 방식은 공급자 가격의 성격이 있어요. 원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이거 재료비, 인건비 거기에다 뭐까지 포함시켜서 이윤까지 포함시켜서 판매가가 나온다 그랬죠. 이건 누구 입장에서 판정하는 가격이에요? 공급자 입장에서 판정하는 가격이죠. 그 다음에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수익성은 아까 어떤 걸 보고 물건을 가치를 판정한다 그랬어요. 어떤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이 앞으로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다 줄 건지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유현진 선수나 이 스포츠 선수들도 이렇게 앞으로 얼마나 활약을 할 것인지를 보고 판정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거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걸까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걸까요? 주로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 수익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내는 거잖아. 앞으로 내는 거. 이거는 누가 보는 거예요? 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가지고 간 사람이 요거 가지고 낼 수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하는 거는 수요자 가격의 성격이 강해요. 아시겠어요? 이거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를 보는 거는, 자,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물건이 거래가 됐다는 거는. 그 거래된 사례를 보고서 비교하는 거라 그랬죠. 거래된 사례를 보고 비교하는 거는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된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요. 하나는 공급 측면 가격, 하나는 수요 측면 가격, 하나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가격 구하는 방법하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 6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바꿔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복성식 평가법도 쓰기는 쓰지만 지금은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돼요. 지금 2003년도에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되면서 복성이라는 표현이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사라졌거든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 쓰던 말이 복성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식 표현이거든. 일본식 표현이라서 이걸 바꿨어요. 근데 이제 뭐 이론소에는 뭐 얼마든지 뭐 학자들이 뭐 일본식 표현을 쓰든 말든 이건 뭐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원가법으로 바뀌었어요. 원가법. 그러니까 원가법을 우선으로 보시고 복성식 평가법을 이제 예외로 보는 거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원가법이 위주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원가 방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원가 방식은 원가법하고 여기를 적산법이라 그래요. 임대료 구하는 거를 적산법이라 그래요. 다음에 그 비교 방식을 먼저 쓰면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요. 이미 과거에 거래된 거래 사례를 보는 방법하고요. 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법하고요. 이렇게. 다음에 수익 방식은 수익 환원법이 있고요. 수익 분석법이 있어요. 용어들이 다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다 처음 보는 거예요. 동일 수익권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유사적 인근적. 그나마 이거 인근 가까이 있다, 뭐 유사 비슷하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저런 용어들이 다 처음 보는 거죠. 지금 오늘 보시는 용어들이 지금 해야 될 용어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반복해서 좀 보셔야 돼요. 이 용어들을. 자, 여기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지금 이거는 가격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가격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가격 구하는 방법입니다. 얘네들이 여기 3방식에서 90%가 출제가 돼요. 지금 요 셋에서 90%가 출제된다. 나머지 요거 적산법, 임대사례비율법, 수익분석법에서 1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격 구하는 방법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다음에 그 뒤에 시산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6방법 오른쪽에 시산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복선 가격이라는 표현보다는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고요. 복선 가격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는 겁니다. 적산 가격, 여기는 적산 임료 또는 적산 임대료, 적산 임료라 해도 되고 임대료라 해도 되고요. 그런 관계 없고요. 뭐 임대료 해도 됩니다. 이거 임대료. 그냥 줄여서 임료라 하고요. 그냥 안 줄이면 뭐라 하고요. 임대료 이렇게. 자, 여기서는 비준 가격 그래요.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비준 임료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수익 가격 하고요. 여기는 수익 임대료 이렇게. 이거 임대료 하든 임료 하든 이건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되죠. 자, 당연히 이제 가격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요거 이렇게 가격 구하는 방법과 가격 구하는 그 임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수익 환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린다는 뜻이죠. 아까 제가 이 수익 방식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 물건이 가져다 줄 수익을 언제 시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발생하고 후년에도 발생하고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느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환원시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환원시켜서 현재의 목돈의 크기로 바꾸는 거예요. 임대료는 푼돈으로 매년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 목돈으로 바꾸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환원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 환원시킨다. 요거를 영어로는 capitalize 그래요. capitalization. 환원시킨다. 현재 목돈으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맨 끝에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관련 학파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용어를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적산가격, 비중가격, 수익가격 앞으로. 여기는 원가법의 적산가격이고요. 적산법의 적산임대료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원가법의 적산가격. 적산이라는 말은 쌓을 적자 셈산자예요. 쌓을 적자 셈산자. 더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원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원가 할 때 더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산 가격, 적산 임료요. 적산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헷갈리죠. 임대료 계산하는 거는 적산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지만 가격 구할 때는 원가법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원가법은 뭐 구하는 거라고요? 가격 구하는 거예요. 가격 구하는 거. 적어도 질문을 해요. 저거 섞어놓고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임대사례 이렇게 섞어놓고 이거는 가격 구하는 방법이다. 저거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원가법하고 적산법 써놓고 뭐는 가격 구하는 방법이고요. 원가법하고 적산법 써놓고 원가법은 가격 구하는 방법이고 적산법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실전에 그렇게 나오고 실전에. 그리고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괄호 이렇게 채워놓고 여기 이렇게. 아까 이게 비용성이죠. 비용성. 여기 뭐예요? 시장성. 여기는 수익성.
이 괄호 속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이렇게도 출제한 적이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냥 용어를 묻는 거예요. 용어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괄호 속에 들어갈 용어로 적당한 것은 이렇게. 이 표를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 용어를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앞으로 수업할 때마다 저 용어를 제가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내용을 공부할 때. 근데 저 용어를 모르면은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저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묻는 거는 우리한테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 용어만 알면 바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뒤에 있는 거 공부하려면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봐서 익숙하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할 거 미리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외워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